올리브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진행해보신 분들이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저는 간호사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당직이라는 기간도 거치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 과정도 거쳐보고 여러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허리 디스크도 많고 여드름도 심하고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진료도 많이 받고 약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불과 한 3개월 정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이런 루틴들을 진행해왔을 때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받고 지금은 그때 겪었던 생리통, 여드름, 만성피로 다 싹 벗어났어요. 그래서 간호사인 저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위고비라는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나온 약인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사실 위내시경 하는 내시경실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고비라는 걸 먹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항상 있었어요.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트름이 잦고 그래서 결국 또 위내시경을 하러 반복하러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그럼 또 그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걸 대체해서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지금 또 핫하잖아요. 위고비랑 동시에. 근데 올리브 오일이 왜 핫한지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에도 그리고 피부에도 너무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까지 없는 가성비까지 진짜 좋은 그런 약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식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자주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위고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사실 위고비의 효과는 부작용도 크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추천은 별로 안 한다 라고 이제 슬쩍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결국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약으로서 해결이 안 됐던 그런데 만성피로, 여드름, 생리통, 아토피 이런 것들이 병원에 매번 가지만 고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생리통, 여드름, 만성피로, 허리 디스크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병원을 갔는데 똑같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은 어떤 나의 몸을 치료해 준다기보다는 매니지먼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을 먹고 또 부작용 생기니까 또 다시 약을 먹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요즘 종종 한 2주 정도 진행해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도 요즘 제가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또 다른 루틴도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여쭤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리고 내 고민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올리브 오일 그리고 레몬즙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즙 분비가 뭐냐면 내가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원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과거에 에사비,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안 먹고 생야채 되게 많이 먹고 닭가슴살 많이 먹고 두유, 우유, 뭐 요거트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거든요. 진짜 저는 부모님께서도 너처럼 건강 생각하는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은 제가 폭탄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드름이 너무 심했고 피부과 마사지샵 뭐 1년에 1,5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병원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부과 가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드름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자국 같은 게 또 남잖아요. 근데 자국 없애려면 또 레이저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저도 엄청 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양을 바꾸고 나서는 진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바뀌었어요. 올리브 오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들 드실 텐데 또 간혹 가다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중단하는 경우가 계세요. 뭐 맛이 너무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겹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올리브 오일 효과가 일단 식욕을 잠재워줄 수 있고 장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이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처음에 먹을 때는 저도 그랬지만 뭐랄까 설사, 묽은 변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적응하는 단계라 그런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계속 꾸준히 먹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20g 이상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하신 거라면 계속 꾸준히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확 중단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계속 꾸준히 드시다가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중복 올리브 오일을 중단하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끊어버리면 식욕이 확 올라오고 장이 또 다시 예민해지고 피부에 막 트러블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해놨고 또 담즙 분비도 흐름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다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를 뭐 장기간 갑자기 막 안 드셔버린다거나 하면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기 때문에 굳이 줄이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이실 거라 너무 올리브유가 맛이 없고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다면 기버터라든지 뭐 유당 다 제거된 기버터, 뭐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셔서 유지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올리브오일을 가장 200%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궁금해 하실 텐데 세 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공복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되게 맵싹한 맛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많이 매울 수 있어요, 속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조금 상큼함을 더해줄 수 있는 레몬즙 그리고 따뜻한 물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생각보다 맛있고 흡수율도 빨리 돼서 거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생식,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을 가장 드려요. 왜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70도에서 190도까지 가열을 하는 요리 뭐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뭐 해도 괜찮다라는 말들도 있으신데 뭐 단시간이니까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그걸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흡수하려고 하는 그 올리브유의 성분들 있잖아요. 좋은 성분들. 그게 좀 파괴가 돼요. 그러면 사실 내가 아침에 그래도 한 스푼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반감이 돼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생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어려워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리브유는 20g 이상을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돼가시면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한 스푼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점심에도 올리브유를 양껏 그냥 뿌려 먹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그런 이유들도 사실 혈당과 관련된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혈당이 솟구치는 그런 혈당 롤러코스터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 뭐가 팍 나요. 살도 찌고. 그래서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올리브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뭔가 가열을 하지 않고 다 된 밥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게 진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도 찐 고구마에 올리브오일을 뿌려 먹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혈당을 조금 낮춰 올라가는 걸 완화시켜주시는 게 가장 올리브유의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살을 빼려면 포만감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올리브유는 기름이기도 하고 또 렙틴이랑 GLP-1이라는 포만감을 내 몸에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름이라고 피하지 마시고 꼭 드셔보세요. 올리브유를 어떤 거랑 또 곁들이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솔직히 200% 아니고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레몬즙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유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하고 레몬즙은 산성이기 때문에 위를 조금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더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부룩함이나 잦은 트림 때문에 올리브유를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걸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레몬이 구연산이랑 비타민 C가 정말 많거든요.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도 레몬수를 오늘도 이렇게 들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피부의 비법이라고 하면 레몬수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같이 드신다는 건 뭐랄까요? 좀 해독 루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디톡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지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무슨 디톡스를 할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 레몬즙 이거 아침에 한 스푼 드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항염, 디톡스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독 루틴으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어떤 거 골라야 돼요? 라고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그리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열을 하지 않고 냉압착으로 기름을 추출해 낸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기름에 이 추출할 때 열을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메가6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과잉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유나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가 안 좋은 이유가 오메가6가 너무 과잉되기 때문에 내 몸에 안 그래도 처리할 독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넣어버리게 되면 또 간이 일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피부도 해독을 못하고 피부에도 올라오고 다이어트는 사실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내 몸이 다른 거에 이미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압착된 걸로 꼭 구매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색깔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투명하게 파는 그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팔잖아요. 마트에 가면. 근데 이게 올리브유는 직사광선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쐬게 되면 산화, 산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산패된 기름을 저희가 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에는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쉽지만 산패되지 않는 방법은 그냥 유리병이 어두운 거, 뭐 갈색, 검정색, 초록색으로 된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은 피해 주시고요. 플라스틱은 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중금속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올리브유 고를 때 꼭
봐야 되는 건데 산도 0.8% 이하인지 꼭 보셔야 돼요. 이 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산도가 높을수록 산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0.8%는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말씀드리는 기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0.4% 이하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0.4% 이하라는 뜻은 갓 수확해낸 올리브를 갓 짜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시중에도 0.4% 이하를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걸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통 올리브는 유럽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특히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꼭 그 원산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럽 인증 마크가 있어요. 유럽 인증 마크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스레드에 한번 올렸었는데 산도를 어디서 확인해요? 라는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산도는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뒤 마크 이런 라벨에는 붙어있지 않고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확인해 놓으면 계속 그거 먹으면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맛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다 확인하고 어떤 올리브를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맛을 보면 이게 나랑 잘 맞나?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여러 개를 먹다 보면 좀 거북한 게 있고 너무 쓴 게 있고 이건 과일 향이 나서 좀 괜찮네? 라는 식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다 통과한 거면 괜찮은 거니까 그 중에서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올리브 오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맛이 씁쓸할수록 사실 맵싹할수록 좀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리페놀, 비타민 E, 올레오칸탈 뭐 이런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올리브 오일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살짝만 신경 쓰면 더 좋은 올리브 오일로 제대로 내 몸이 흡수를 해서 내가 고민했던 그런 건강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보세요. 처음엔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또 거기서 먹는 약이 더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처럼 정말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는 걸 약 대신 먹는다 생각하시고 처음엔 적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딱 그거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향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힘이 없는데 향긋함을 줄 수 있고 힘이 없는데 힘을 주고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리니까 또 한잔 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커피를 사가면 뭔가 출근길에 좀 든든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드시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보통 불면증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커피가. 그러면 당연히 졸리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아침에 드실 때는 각성제 역할을 하게 되고 오후 2시 이후 뭐 4시까지 마시게 되면은 저녁까지 그게 반복이 되면서 잠이 안 와요. 특히 이제 커피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 10시간까지도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졸리니까. 근데 저녁에 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 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약간 잠을 잘 자고 나면 모든 일이 좀 잘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커피를 꼭 끊어보셔야 돼요. 특히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 중에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커피를 의심하기 싫은 마음은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커피만큼은 괜찮아. 항산화 물질도 많잖아 라고 생각을 저도 항상 했거든요. 저도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냐면 당직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루틴이 좀 밤낮이 바뀌기도 하는 일들도 많았고 해서 좀 그랬었는데 이럴 때는 커피를 한번 중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깊게 잠이 들게 되면서 모든 게 좀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있어요.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데노신 수용체를 아까 그 졸리게 하는 호르몬인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리니까 내 몸은 이상하네? 하고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 더 분비를 해요.
그러면서 아데노신 수용체가 고장이 나요. 왜냐면 계속 분비를 하니까. 그래서 두통이 막 생기고 어지럽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또 중단을 해버리면 나왔던 수용체나 뭐 정상적으로 나와야 했던 것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확 끊으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두통이 막 생기고 어지럽고 멍하고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이게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카페인 금단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겪는 게 좀 당연한 일인데, 이게 너무 힘들면 회사 일이 지속이 안 되니까 그냥 결국 나는 커피 없이 안 돼 하고 그냥 다시 드셔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3일에서 5일 정도는 커피를 중단하면 반드시 금단 현상이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너무 졸리고 그냥 속도 너무 안 좋고 울렁거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자야 돼요. 근데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엄청 졸리실 거예요. 졸리니까 그때는 일을 살짝 중단하더라도 주무시고 커피를 중단하는 길로 가보시면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돼요. 그러면 오후에 멍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전에 에사비 한 스푼을 꼭 드시고 커피를 중단하시면 오후 뭐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약을 먹고는 빨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어버리는데, 사실 약을 먹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에사비를 드시고 커피를 끊는 그 과정 속에서 초반에는 졸리거나 머리 아프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만 딱 버텨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좀 진짜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카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 16살 이제 청소년이죠. 남자 청소년이 커피를,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라떼를 한 잔 마시고 또 정말 커피보다 더 많은 함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2캔을 마셨어요. 그런데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애가 어떤 질병이 있었냐 하면 그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카페인, 또 그런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 외에도 그 카페인을 자극하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같이 마시니까 2시간 연달아 마셨다고 하거든요. 마시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부검 결과도 심장 부정맥, 결론적으로 카페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 정도로 카페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피를 중단할지 말지 엄청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커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는 끊어보시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다른 병원에서 타먹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루틴이 바꿔줄 거예요. 또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더니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카페인을 조금 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벅스 뭐 이런 데서는 카페인을 완전히 없앴다 라고 하는 그런 커피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 30% 정도까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양이어도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디카페인은 카페인만 줄였다 뿐이지 위산을 자극한다거나 그런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디카페인이 더 안 좋은 이유는, 카페인에서 이런 화학적인 방식으로 보통 이제 카페인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화학 물질들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마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냥 카페인을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디카페인은 좀 비추천이고요. 그래서 디카페인을 만약에 드시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워터프레셔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라벨 쪽에 그냥 디카페인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화학 잔여물이 무조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워터프로세스, 이제 물 추출법으로 한 거는 그래도 화학 물질은 없으니까 비교적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위가 너무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그런 카페인을 먹었을 때 있었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도 절대 안 드시는 걸 좀 가능한 추천드리고요. 일단 커피를 끊게 되면 3가지
커피가 가장 좋아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위 아픈 거, 속 쓰리고 트름 심한 거,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아져요. 왜냐면 위산 과다 분비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필요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속쓰림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런 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커피가 들어가면 식도 관략근이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 중에 하나도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보면 항상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디폴트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느낌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커피는 못 끊겠어요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약이 없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도 반드시 얘기는 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잠깐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약은 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식습관을 고쳐줘야 된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커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수족냉증이 거의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수족냉증도 사실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저도 지방을 많이 먹고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족냉증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고치게 된 계기가 커피를 끊어서예요. 커피를 먹게 되면 혈관 수축이 굉장해요. 그래서 말초 혈관까지도 차가워지게 되는 건데,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인데, 그걸 멈추게 해버리니까 생리통도 당연히 심해지고요. 소화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분들은 수족냉증도 약이 없어요. 그냥 커피를 끊으시고 지방을 조금 더 드시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 뇌에도, 그러니까 정신에도 굉장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셔야만 내가 집중이 잘 되고 정신이 또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카페인에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아데노신이라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을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 뇌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내 몸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막 많이 만들어요. 근데 카페인이 없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멍한 상태가 원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야 할 때 아데노신 수용체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실 거예요. 이 변화는 한 일주일만 겪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있잖아요. 그 호르몬을 자극하거든요, 커피가. 그게 계속 자극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매일 들어가잖아요, 커피가. 그러면 내 몸은 계속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집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짜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돼요. 왜냐면 내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왜 뭐만 하면 실증나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커피를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커피를 끊게 되면 코르티졸이 나오지 않고 적절하게 나오게 되고 짜증, 뭐 실증, 예민함이 진짜 조금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파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도파민도 좀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도파민 하면은 되게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물질이고. 그래서 진짜 집중력을 높여주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이게 착각을 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게 집중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느끼게 되는데, 이게 또 반복이 억지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커피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무기력증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걸 끊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반드시 회복될 거고요. 나는 이미 뭐 20년 평생을 먹었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끊는 과정이 더 힘들 수는 있는데 끊고 나면 그 능력들이 차차 회복이 돼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커피를 끊어보세요. 잠깐 집중이 잘 되고 잠깐 끊는다고 해서 잠깐 끊게 되면 또 집중이 안 돼서 또 마시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건강적인 관련 고민들 뭐 생리통, 여드름, 수족냉증, 만성 피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끊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단 이뇨작용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내가 필요했던 몸에 있었던 미네랄들까지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네랄이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미네랄이 빠져나갈 뿐더러 모든 수분들을 쪽쪽 빨아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정말 푸석푸석해지고 그 건조하게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4잔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광이 있지만 전에는 악건성이었고 악건성이면 또 문제가 주름이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름도 여기 막 생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40, 50대 분들이라면 정말로 커피를 끊어서 악건성 피부를 좀 없애주셔야 되고 이거는 좋은 어떤 로션을 바르거나 좋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피부과에 갈 일도 줄어드실 거고요. 그리고 커피를 대체해서 뭘 먹어야 되지?를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그럴 때 제가 아까 추천드린 레몬수 그리고 우유 요거트 아니고 코코넛 밀크를 좀 드셔보세요. 코코넛 밀크는 MCT라는 이제 중세 지방산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위장에서 뭔가 소화를 막 시키거나 하는 그래서 피곤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에서 바로 에너지 대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진짜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유당이나 뭐 카제인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이 들어있는 우유로 대체하지 마시고 코코넛 밀크로 그리고 상큼함을 줄 수 있고 내 해독에 도움이 되는 레몬수 그리고 에사비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염증 제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피부는 항상 혈당이랑 관련이 많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당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피부에도 당연히 트러블이 올라오고 건성이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커피를 끊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도 대형 병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간호사이지만 병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고쳐줄 수는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엔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쁠 건 없으니까. 내 몸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게 나랑 진짜 잘 맞네? 라는 걸 하나쯤은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매니지먼트를 계속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이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고쳐지게 되니까 짧게 걸리는 거랑 똑같죠. 사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저는 이게 좀 안 맞다 하면서 같이 해답을 좀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같이 영양 루틴 클럽에 같이 오셔서 해보시면 조금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이지만 여드름, 생리통, 허리 디스크, 수족냉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병원비도 공짜라서 사실 병원 엄청 많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많이 먹어보고. 근데 약을 먹을 때랑 지금 제가 이렇게 루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영양 이런 걸 챙기고 나서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영양적인 부분
부터 천천히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건강 꿀팁들, 여러분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병원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 두시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